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면서 여야정 협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여야의 이해관계가 달라 전국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 교수,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당초 전례가 없다며 주저했던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의전도 없이 본회의장으로 직행했다고 하는데요. 이 교수님, 사실 이제 망설이던 황 총리 결국 출석하는 것은 이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인데 이런 판단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이다. 네, 잘못된 거죠. 왜 그런가 하면요. 어느 나라에나 국가 원수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한순간도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국가 원수가 국회의사당에 끌려나가가지고 증언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국가 원수가 지금 없는 순간 아니에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당에선 자기네들이 국가 원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같은 분은 자기가 마치 대통령이 된 것 같이 국가 원수인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당이 황 총리를 국가 원수로서 인식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정말 커다란 망신이고 국제적으로 망신이고 저분이 해외 나갔을 때 당신 총리로 온 거예요? 당신 국가 원수로 온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헌법상 규정도 좀 모호하다. 모호한 게 아니고 대행 아니에요. 대통령 국가 원수에 지금 국가 원수가 골석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로서의 자기 위치를 확고하게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와 긴밀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박근혜 대통령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국회와 협치를 해야 돼. 그게 아니고 저분의 가정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 탄핵 사태가 끝나고 오면은 돌아올 거고 나는 총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 가정을 하고 그거에 맞도록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맞지 못한 행동을 오늘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것이다. 네. 사실 뭐 야권, 야당의 인식과는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장 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하고도 정말 생각이 많이 다른. 저는요 그 황교안 국무총리 또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금 두 개의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무총리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로서 출석하는 게 옳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국가기관의 수장 대표는 국민들을 향해서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그걸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그걸 왜 피하라 그럽니까? 또 하나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유고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정을 총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부러라도 대국민 국정 방향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 거를 계속하겠다든지 이런 걸 발표할 기회가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황 총리가 아주 판단을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의견이 굉장히 지금 사뭇 차이가 다른데 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가 하면 저는 지금 현재 황 총리는 국가 원수로서의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알리는 건 기자회견을 해서도 알릴 수 있는 거고요. 담화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이 지금 야당의 의도는 황 총리를 국가 원수로서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만약에 야당의 의도가 순수했다라면은 그러면은 정말 국가 원수로서 대접을 하고도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나는 황 총리를 탄핵하겠다, 황 총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계속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결국은 국회의 도움 없이는 지금 황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협치가 좀 삐걱거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차피요 여야도 협치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야당은 여당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고 대화도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국가 원수와 대화가 됩니까? 지금 야당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해. 아니면 아니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거든요. 책임은 너희가 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건 굉장히 야당의 그 태도가 아주 생각 자체가 아주 잘못됐고 자기네들이 국가적인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큰 문제죠.
아니 근데 우리 이 박사님 뭐 좀 그런 말씀을 하실 만한 뭐 상황이 아닌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뭐 문재인 씨는 완전히 지금 국가 원수 다 된 양 행시하고 있다. 저는 그런 거는 과도하고요. 그다음에 또 야당의 또 의도가 또 뭐냐? 그건 너무 따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따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야당이요. 황교안 총리를 옛날에 대통령이 있을 때 6.5가 아닐 때 국무총리 불러다가 하루 종일 그냥 대정부 질문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묻고 또 국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예우일 뿐만 아니라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도 봐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말씀도요. 야당이 국무총리 인정하지 않는다, 탄핵해야 된다. 지금 이 탄핵하면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에 불렀다는 것 자체가 또 국무총리로서 인정한 겁니다. 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네. 여야당이 이렇게나 좀 설점 벌린 거는 당연히 있는 거다고 치고 예. 크게 보고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는. 그러면 이참에 여야정 협의체 예. 구성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근데 굳이 여야정 협의체를 왜 가져야 됩니까? 야당이 왜 있어야 됩니까?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협의 안 해도 그 대통령,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야당, 여당 각자 자기 역할하면 협의도 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그렇죠. 굳이 협치 이런 말 자꾸 쓸 어떤 필요가 틀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부담도 되고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 예, 왜 해야 됩니까? 그냥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된다. 그럼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교수님? 근데 그 국회는 입법으로 말을 하는 거죠.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상호 여기 보니까 우상호 원내대표가 황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된 국회에서 인준 안 해. 네. 황대행 탄핵 기다렸다는 듯이 권한 행사 이런 말을 막 쏟아댄다고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 그런 막 얘기를 그런 했죠.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야당의 속내가 뭔지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무슨 여야정 협치를 하고 거기 가서 증언을 하고 뭘 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저 장 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각 국회는 입법으로 말을 하면 되는 거고 행정부는 그 입법된 법안을 집행함으로써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이제 현안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든가 사드 문제라든가 한일 위안부 협정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사사건건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거는요. 예.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시각으로 봤을 때 그게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시작을 해서 시동을 걸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와서 야당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갖다가 다 중단시키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과 이게 그거는 흥정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대로 유지하면서 그거는 그대로 가야죠. 하면서 국가 원수 대행으로서의 역할도 수행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우선요. 이제 국회는요. 입법으로 말해야 되는 점도 있지만 국회는 또 이 국민을 대표해서 그때그때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제안하고 감시하고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정부 질문이 다 헌법에 제도가 보장된 있는 거죠.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저는 이 탄핵이 종결될 때까지는 이는 과도기입니다.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때 뭐를 중대 국가가 결정해놓은 사항을 바꾸고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드 문제라든지 또는 일본 관계 문제라든지 네. 또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그는 정식 정부가 들었을 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특히 또 야당에서요. 사드 중단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래서 하는데 그는 자기네들이 집권했을 때 그래 하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한 자기의 주장을 말할 수는 있지만 이 정부 들어요. 더더욱이 지금 과도 정부 들어 그 중단하라. 얘는 전혀 옳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그런 현안에 대해서 추진도 해서도 안 되고 예. 중단시켜도 안 되고 진짜 현상을 관리해야 되죠. 관리해야 된다.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한번 아직 어느 쪽에서도 그걸 좀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협치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정우택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야당 원내대표를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한번 모습 보시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어제하고 입장이 현재 바뀐 게 없고 오늘도 다녀갔다고 말씀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다녀갔다고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네, 자, 수고하세요. 다녀갔다고 꼭 좀 말씀드려달라고. 정우택 원내대표 어제에 이어 2차 시도인데요. 장 대표님. 네. 사실 이게 진짜 문전박대인지 야당의 말대로 문전박대 쇼인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런데요, 저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정말 이 교육이라는 것이 꼭 학교에서만,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정치 행위야말로요. 특히 정치 지도자들의 행위야말로 최대 국민 교육입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저게? 저 국회 저 같은 집안에 한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뭐 다녀왔다. 전해달라. 전해달라. 저래 말해서 하면 쇼라는 소리를 듣죠. 그래서 사전에 그다음에 나는 저 우상호 대표가 좀 한 일주일 정도 냉각기를 갖자고 그랬는데 굳이 찾아오는 거 이거는 일부러 쇼하려는 거다 이런 말도 했던데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면 되지 너무 저렇게나 어제 갔다가 문전박대 당했다가 오늘 또 가고 이거는 정치력이 오기식이다.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표님? 이 교수님께서는. 저거는 어느 정도 쇼의 저 색채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저런 쇼를 하도록 강요하는 야당도 문제죠. 네. 야당이 대화하자, 협치하자면서 너는 안 되고 너는 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 그 정당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서 뽑힌 대표인데, 내 마음에 안 드는 대표 뽑아서 난 네 요금 말 안 해. 이거를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야당이 이거는 근본적으로 야당이 잘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쇼의 성격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짓 하는 야당 규탄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 사실 야당과의 문제도 문제지만 당내 문제가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데 분당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택 의원,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리에서 공론화해서 통합된 의견으로 유승민 전 대표를 추천한 것인지 오늘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주류에서 만약 그분이 추천했다고 한다면 그 의견을 충분히 결정을 하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저한테 혹시 얘기를 듣고 말미를 주시면 오늘 여러분이 충분하게 토론을 해주시면 적어도 이틀 내에 만약 유승민 후보가 후보라 죄송합니다. 전 대표가 적임자인지 아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로 나누어 적대하는 집안은 결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나는 집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다만 이 분열이 끝나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같이 살 거면 같이 살고 죽을 거면 우리 같이 죽읍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우리 그동안의 친박, 비박의 반목 우리 오늘 다 청산합시다. 이 갈등과 이 분열 우리 화합과 단합으로 할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느냐? 상대를 인정해주는 배려, 포용, 관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실 것을 보고요. 저는 호소를 드립니다. 비대위원장을 뽑는 과정이 무슨 경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무슨 정견 발표를 요구하는 거는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당이나 탈당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지금 굉장히 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같이 대화를 하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이틀 내에 유승민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적임인지 아닌지 말씀을 드리겠다. 유승민 의원, 무슨 정견 발표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예의가 없는 일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 사실 이제 새누리당의 분당, 탈당의 키 유승민 의원이 쥐고 있다라는 평가가 대체적인데 어떤 선택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뭐 저분이 전권을 준다면 고려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저는 이 자기 당 출신의 대통령을 앞장서서 탄핵한 분이 그 당의 대표가 된다는 거는 그거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그 지금 그런 비주류가 또 당권을 달라고 말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저분들이 탄핵을 해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탄핵하기 전에 저분들이 기대하던 거는 이 탄핵을 하고 나면 전국이 안정되고 개헌도 될 것이고 전국이 안정됐어요? 네? 지도부도 교체돼야 되고. 네. 하나도 된 게 없어요. 하나도 된 거 없고 더 악화될 거예요. 그래서요. 갈랐을 거면 갈랐으고 또 갈랐을 용기가 있는 분도 몇 분 안 될 거예요. 갈라서 봤자 나가보면 정말 집 나가면은 정말 무슨 엄동설한. 고생이거든요. 엄동설한이고 또 그분들 다음에 국회 당선되겠어요? 우파 유권자들이 지지하겠어요? 저는 지금 친박에서 뭐 비박에다 당권을 준다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것보다는 당이 저렇게 흩어지고 있는 거는 비박과 친박의 목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판하는 것도 안 되고 탈당해도 새가 안 될 것이다. 네. 그러면 그냥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어떤 공동 목표를 가지고 정말 보수 세력을 보수 유권자를 또 보수 우파 유권자를 대표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당의 진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지. 뭐 당권 가지고 뭐 내가 가지면 나한테 다 주면 내가 하고 안 주면 나 탈당할 거야. 이게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정말 유착이 짝이 없는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지금 새누리당 상황에서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것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장관님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저는요, 우선 예. 근본적으로요, 이 지금 새누리당이 친박, 비박 싸울 때가 아닙니다. 물론 친박이 압도적으로 책임이 더 많죠. 그러나 비박도요, 엄청나게 책임이 있습니다. 유승민 씨, 김무성 씨 같은 분은 당 대표를 얼마 전까지도 했고, 또 유승민 씨도 원내 대표도 했고, 또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도 했고,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싸움, 당을 어떻게 혁신하자 한다 하더라도 네. 책임을 공동으로 좀 느끼는 자세에서부터 저는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저는 이 새누리당이 깨어지는 건 깨지지도 잘 안 할 거고, 저는 또 깨어지는 건 또 옳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책임이 공동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동으로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는 이런 걸 봤어요. 이 비박 진영에서 8명인가 정해가지고 출당 조치를 요구했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 비박이요, 출당을 만약에 비박 유승민 씨가 비대위원장 되면 출당을 시키겠다. 이렇게 되면 이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나는 뭐 정계를 은퇴해야 된다고 보지만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러나 자기들끼리 안에서 네. 네가 책임도 많으니까 출당이라는 건 당에서 쫓아내겠다. 이렇게 하면 이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른바 비박계 의원들이 오늘 의원총회 후에 황영철 의원 발표를 했는데 이젠 결단을 해야 될 때다. 예. 내일 오전에 다시 모임을 갖고 구체화한 계획을 좀 밝히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탈당 좀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장원전 예, 예상과 근데 달리. 저는 뭐 탈당이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탈당해야 마땅한 때가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지난 총선 때 같은 데 아니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그 당에 붙어 있어야 국회의원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계속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뭐 이번 사태는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저는 정치를 한다면 네. 탈당이 최선의 길이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 반성하면서 또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물어가면서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네. 저는 새누리당을 저는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새누리당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처럼 만에 두 분의 의견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예. 네, 저는 지금 당권 가지고 싸울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권을 갖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 공천권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공천은 국회의원도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수 우파 유권자들을 어떻게 규합하느냐.
그것을 고민해야죠. 이게 잘못하다면 불임 정당 된다. 예. 대통령 후보도 못 내는 정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위기 상황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보니까 뭐 이회창 총재를 비대위원장으로 뭐 거론하고 있다는데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얘기들 네, 하고요. 근데 저는 이회창 전 총재가 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보수의 리더로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릴 거다. 아, 오히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요. 네, 개인적으로 제 개인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그 자격을 갖춘 분이 이회창 전 총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회창 전 총재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나서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 당을 규합한다는 것보다도 보수 우파 세력을 규합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본인이 근데 승낙을 할까요, 과연? 이 그건 시점에? 모르죠. 그건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네. 근데 만약에 그 정말 비박 친박이 필요하다면 삼고 초려를 해서라도 네. 비박 친박이 이회창 총재를 모시고 오는 것이 네. 이회창 총재는 그만 이제 상당히 정치적 역량이 을 증명하신 분이니까 이제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설 때가 아닌가 하는 되지 개인적인 않았나? 의견을 말씀해 개인적인 주셨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어떻게 주십니다. 보십니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고 안 하고 가네요. 우리 정치가요, 이 원칙과 정도가 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뭐 이게 한두 사람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또 뭐 이거 따질 겨를도 없어요. 뭐 똑같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따지면 이회창 전 총재는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2번이나 하면서 2번 다 낙선함으로써 말하자면 새누리당 내지는 한나라당이 완전히 찌그러지도록 만들었고, 그다음 또 당 총재를 또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당 하나도 발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요, 이명박 씨가 후보 됐을 때 새누리당 말하자면 한나라당 후보가 있는데 또 출마를 했죠. 출마를 해가지고 자칫하면 저쪽 후보가 좀 야당 후보가 좀 세했더라면은 한나라당 후보도 떨어집니다. 이런 분을요, 이 한나라당, 맞으면 새누리당이 또 뭐 좀 급하다고 해도 또 당 대표 영입해서는다면 이런 정당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저는 지난날 저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씨 네네. 비대위원장 대표로 영입한 거나 그것도 저는 아주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김종인 씨가 나빠서가 아니라 적어도 진보를 자초하는 민주 세력을 자처하는 야당으로서는 그런 사람 대표로 영입하면 안 그러면 됩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뭐 또 그것도요. 뭐 예. 저는 그 부분에는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당 버리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영입 대상 네, 자체가 그럴 정도면요, 새누리당 해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보수 진영의 개편, 지금 사실 보수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사실 이제 보수 진영에서 좀 분할을 해서 다양성을 가지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좀 영입을 해서 좀 보수의 어떤 뭐랄까 활기를 좀 돋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른바 삼지대론. 네. 아직도 계속 살아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요, 내가 만약에 반 총장한테 반 총장이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당 소속보다는 정말 그 지금 현재 여야 좌우 진보 보수 아주 친북 반북이 아주 그냥 치열하게 대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어느 한 정당이나 어느 한 정파의 지도자로서보다는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전략과 메시지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을 하는 게 아니고 초당적 메시지를 가지고 나와서 정말 그 외치를 안정시키고 지금 얼마나 대북 문제라든지 중국 문제, 미국 네. 문제 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산재에 있고 아이디어도 없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으니까 그 역량과 그다음에 그러나 또 국내는 거국 내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고 또 해외로는 정말 초당적인 외교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이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초당적 대통령이 된다면은 네. 그렇다면 아마 그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초당적 대통령 정파를 초월한 메시지와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메시지와 비전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나는 그럼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 공약을 보고 해서 내치는 거국 내각에 맡기고 외치는 자기가 담당을 하고 네, 이런 또 이제 개헌에 또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실 것 그렇죠. 같은데 개헌은 안 되잖아요. 예, 결국 예. 문재인 전 대표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통령 되신 다음에 누구 대통령이 되든 개헌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드바이스라면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사실 이제 하겠어요. 박지원 원내대표 국민의당 비박계 아니면 국민의당으로 놓고 고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장 원장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뭐 그래 안 할 것 같습니다. 저 국민의당이나 뭐 저 비박계 저는 그거 뭐 세상일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저 그분은 참여 정부에서 외무부 장관도 하고 뭐 유엔 사무총장도 천거가 됐죠. 청구가 됐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분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새누리당 뭐 당 간판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 뭐 명분을 뭐로 또 옷을 입히든지 간에 하여튼 새누리당에 기반한 그런 대선 후보로 나갈 것이고 저는 그거는 불가피하고 네. 그런 점에서 이른바 이 저 보수 진영에서는 그래도 반기문 씨라도 있으니까 뭐 좀 대통령 선거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이고 반기문 씨도 거기에서부터 저는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어려울 봅니다. 것이다. 예. 민주당 사실 이제 기름장어의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을 이제 빗댄 말인데 기름장어의 역대급 간보기가 시작됐다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예. 야당의 본격적, 특히 민주당의 본격적인 공격 공세가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마침 이 지금 이 참 선거 국면이요, 이 탄핵 국면 때문에 이 선거 기간이 굉장히 짧아질 짧아졌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반기문 씨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짧아지는 것이 결코 불리한 게 아니다. 오히려 짧아지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좀 간 보고 자시고 할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간 볼 시간 자체가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른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반 총장이 한 21%로 나왔고, 그 다음에 문 대표가 한 24% 예, 예.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시 재분석을 해봤어요. 재분석을 했더니 반 총장이 28%, 그 다음에 문 대표가 16%로 반 총장이 12% 차이로 이기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걸 또 어떤 근거로 예, 했냐면요. 재분석을,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 총장을 이 저 우파 후보로 놓고 보면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 리얼미터에서 조사하는 것이 한 30% 정도가 그게 한 10명에 1명 정도 응답을 하지 예, 않습니까? 근데 응답하는 그 계층들이 한 60%가 좌파로 편향돼 있고 한 30%가 우파로 편향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우리나라는 대충 40, 20이거든요. 거기다가 다시 조정을 하면은 28대 16으로 나와요. 근데 그게 꾸준하게 그렇게 나와요. 그렇다 그러면 그게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현 겁니까? 상황에서 보면은 반 총장이 그 우파 유권자들에게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우파 유권자의 거의 한 3분의 2의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고 현재 문 대표가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야 이게 쉬운 전쟁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2등이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고 더 겸손한 선거 전략을 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한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그 재조정된 격차가 한 4, 5%였었는데 지금 12%로 벌어졌거든요. 네. 그거는 문재인 전 시간이 가면 대표한테 갈수록 반기문 총장에게 더 유리하게 될 것이다. 유리하게 전개될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문 대표도 정말 국민들에게 좌우 가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 교수님의 합니다. 말씀을 들었을까요? 사실 이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견제구도 이제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등 뒤에서 꼽는 비수가 정말 아프다. 그 등 뒤라는 게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자 아니냐라는 일각의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그렇겠죠. 왜냐면 문재인 대표 지지자들은 아주 단결력이 아주 세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굉장한 비수를 꽂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결국은 당했고요. 근데 방금 그런데 그 분석이 참 재미있는데요. 제가 뭐 통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모르겠긴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론조사 기관에서요. 저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여론조사가 의미가 있죠. 여론조사 지지율이 한 사람은 20%, 한 사람은 25%가 나왔는데 신보 그걸 판단해야 되지. 그걸 다시 무슨 특별한 기재를 대입해가지고 해야 된다면 이거 뭐 아무 의미가 여론조사 네. 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 이 교수님의 또 개인적으로 좀 나름대로 분석해 봤을 때 그런 가능성이 이제 있다. 그건 통계에서 예. 통계에서 그런 샘플에 문제가 있을 때, 샘플의 편향 현상이 있을 때 조정하는 방법으로 조정한 거예요. 그렇게 해봤더니 이제 그런 그런 결과가 결과 나왔다. 나오는데 내가 7월 달부터의 결과를 쭉 분석을 해봤더니요. 네. 이런 흐름이 이 결과가 흐름이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좀 도움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견제, 사실 이제 비판의 수위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또 하나 좀 주목해 볼 게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제 탄핵이 기각되면 아무리 열받아도 헌법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재인 전 대표하고는 좀 차별을 시도한 건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안희정 지사를 그렇게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거 보고 참 어른스러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분이 그래도 상당히 앞으로 뭐 해볼 만한 사람이다라는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요새 가끔 조금씩 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비하면은 안철수 대표는 좀 직설적이고 간략하게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을 너무 돌려서 우회적으로 말하는데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뭐 나라고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 양반 좀 무슨 얘기 하는 거지? 한마디 했을 때 좀 딱 들어오게. 딱 꽂히게 해줘야 되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제 스타일인데.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재명 시장이 뒤에 칼을 꽂혔다 그런 얘기보다는 이재명 시장이 나의 메시지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정말 새로운 메시지,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메시지를 찾기 시작을 해야지 그거를 문재인 즉 지지자들한테 내 지지율이 이제 이렇게 포화 상태된 것에 대해서 남 탓하는 건 그건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런 언급들. 네네. 저는요, 뭐 제가 이게 또 저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씨가요, 이번에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혁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고 왜냐하면 탄핵이 기각이 되면 이런 말 자체를 안 해야 됩니다. 누가 만약에 물으면 당연히 탄핵될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말에 대한 질문을 추궁을 안 당합니다. 탄핵 기각될 거다고 회사니까 그럼 기각되면 어떻게 할래?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생각해가지고 해야 되고 계속 또 문재인 씨는 지금까지 계속 제가 보면 말을 잘못하고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된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뭐 호를 떠나서 또 여야를 떠나서 문재인 씨 다음에 대통령 안 될 거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두 분께서 이제 조언을 해주시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을 또 이제 선거 캠프에서도 좀 주의 깊게 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경대 이영작 교수,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장 두 분 모시고 정치 현안 들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